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는 방침을 내놨고요. 한편 청와대는 평창 동계올림픽 외교 성과 설명 차원에서 여야 영수회담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전국으로 들어서는 시점이죠. 자, 이모저모 현안에 대한 집권 여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로부터 들어보도록 합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신년기획으로 꾸며드리는 갑질 타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갑질을 뛰어넘는다고 해야 되겠죠? 일반 직장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성폭력의 문제, 그 생생한 사례들 전해드리고 그 대처 방안까지 설명드리겠고요. 한 주간 언론 보도 흐름 살펴보는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대북 특사, 여야 영수회담, 그리고 지방선거, 게다가 개헌까지 참 산적하고 굵직한 현안들이 많네요. 집권 여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오래간만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렇죠. 구정 지나고 처음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자, 지난번 이제 김정은의 그 초청을 받았으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 등등 논의를 위한 대북 특사 물론 거론돼야 되는데 뭐 조금 시간을 두고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전격적으로 이 방침을 대통령이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그 대북 특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여정 부위원장 답방 형식이고 북한의 대화 의지 그리고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측의 대화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아니 우리가 대북 특사 보내면 보내는 건지 그걸 꼭 뭐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무슨 결제받듯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결제라기보다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한미 동맹이고 또 북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북미 대화가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미국 대통령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네. 하긴 한미 공조에 금 가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들의 공세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이 대북 특사를 거론한 게 오히려 신의 한 수다?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저는 당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미 공조를 잘 유지해 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북핵 문제는 단순히 남북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도 연결돼 있고 세계 평화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대북 특사는 누가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더불어민주당 보시기에. 글쎄 이제 이게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전에 보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김대중 정부 때는 박지원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이 갔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던 거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사의 성격에 따라서 정치인이나 정보기관의 수장이나 아니면 정부 측 인사나 당내 인사 누구든지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북 특사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을 정리해가는 과정에 사람을 정해야 되겠죠. 그 대북 특사의 성격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대북 특사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는 안 합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은 대변인이 임종석 실장, 조명균 장관, 서훈 국정원장 세 사람은 안 된다. 이 세 사람 보내면 북한 위장 평화 공세에 홀딱 녹아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본인들이 한번 좀 살펴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이? 임종석 실장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마치 무슨 주사판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뭐 주사파식으로 본 건 아닐 텐데 왜 안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사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예. 우리가 이 특사를 파견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사람이 누구일지를 폭넓게 고민하면서 정할 텐데 예. 누군 된다, 누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황을 아주 협소하고 편의적으로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야 영수회담을 청와대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뭐 더불어민주당과도 다 협의가 되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당에서는 대표가 참석하는 게 당연하니까. 예. 근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제 역제안을 하기를 안보만으로 의제를 국한해달라. 또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라.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만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허. 당 대표들이 또 만나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원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또 만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안보에 대해서 한정해서가 아니라 지금 연초를 거치면서 특히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서부터 대화 분위기 조성까지 크게 변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구했던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정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남북을 둘러싼 정세, 북한의 비핵화로 가기 위한 필요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야당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이렇게 굵직한 의제를 가지고 당 대표들이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제가 교섭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들이 만나라는 건데 뭐 저는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제는 당 대표들이 나서서 당 대표는 당원 전체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원내 그런 데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취임 1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 또 앞으로의 과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또 야당의 충고도 듣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우리의 과제와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 건데 그걸 뭐 그렇게 당 대표나 안 맞고 원내대표가 하라는 등 의제를 제안해서 하자는 등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로서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 의제 자체가 원내 문제가 아니니까 꼭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당만 초대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 의석이 100석 넘는 당하고 한 대여섯 석 당하고 어떻게 또 똑같을 수 있느냐는 논리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100석 넘는 당하고 또 그러면 30석 되는 당하고 또 14석 되는 당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죠? 그러면 100석 되는 당은 100분 만나고 또 30석 되는 분은 30분 만나고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정을 운영해 가는데 이 정당들이 또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도 있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면서 종합적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일이죠. 혹시 그러니까 지금 원내교섭단체로 치면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딱 세 당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2대1 구도, 보수 대 진보 이런 식의 그런 걸 홍준표 대표가 생각한 걸까요? 뭐 그럴지도 모르죠. 아무튼 청와대가 홍준표 대표 생각을 제가 그 머릿속에 안 들어갔으니까 잘 알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청와대랑 이제 어떻게 또 협의가 돼서 다섯 분이 다 만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좀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2월 국회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됐는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2월 국회 한번 총 결산해 주신다면요. 작년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기초를 완성하는 것이었죠. 2월 국회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민생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국회거든요. 그 과정에 이제 저희로서는 국회를 열어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 때 국회를 파행이 됐고, 또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문제로 아주 국회가 아주 어려워졌었죠. 네.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이 국회를 잘 운영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번에 65건의 아주 소중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동안 쭉 노력해왔던 이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된 5.18 특별법.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의 삶을 튼튼하게 책임질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네.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경제 질서를 위해서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법,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예.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특별법. 이런 아주 정말 알토란 같은 법들이 잘 처리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근로기준법 제일 중요한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걸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네. 이거는 정말 저녁과 휴식이 있는 노동존중사회로 가는데 아주 중대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데, 예. 2월 국회는 그래서 저희로서는 뭐 대단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다고 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관리 일원화법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그 두 가지를 꼭 집어 아쉽다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물관리 일원화법은 사실은 이제 정부가 정부 조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꼭 하고자 하는 일을 정부의 조직 형태를 바꿔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 남아있는 과제가 물관리 일원화인데요. 예. 국토부하고 환경부로 쪼개져 있는 수질과 수량을 분리시켜서 한 건데 그걸 합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작년 연말에 원내대표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하자 그런 건데, 예. 자유한국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막 관대를 심하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약속을 어겼어요. 예. 그런 과정에 이제 김동철 지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그때 국민의당 원내대표 때 보증을 했었는데, 예. 그 보증도 어디 날아가 버렸고, 예. 그래서 그건 참으로 안타깝고 정부 조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꼭 해야 될 일이고요. 예. 또 하나는 사학법은 잠깐만요. 사학법 하기 전에 그 물관리 일원화법 합의까지 했는데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이 강하게 반대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에 있어서 국토부의 국토관리에 있어서 물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건데, 예. 그 논리는 그런데 그거는 뭐 그러면 공기를 환경부가 다루고 있는데 국토부에 공기가 없다고 국토관리에 있어서 공기는 없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네.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할 거냐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환경부에서 수량과 수질을 같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거 둘로 나눠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이런 걸 이게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부서의 크기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뭐 또 일부 사람들이 뒤에서 반대했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은 뭐 아시다시피 비리 사학의 먹튀 방지를 위해서 여야 합의로 교문위를 통과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법사위에서 잡힌 거죠. 예. 그래서 이 당 차원에서 여야가 당 차원에서 처리를 또 이번에도 합의를 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자유한국당이 하자고 하는 현안 질의를 받아주면서. 네. 그런데 그렇게 갔다가 일방적으로 법사위가 처리를 거부하는 거는 저는 법사위의 슈퍼 갑질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근데 정작 지금 선거구도 없어요. 네네. 이 사태는 사실 여당 원내대표로서도 좀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저도 결과적으로 처리가 안 돼서 국민들께 죄송한 일이고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네, 3월 근데 이게 이제 헌정특위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다룬 게 아니고 헌법 개정, 그러니까 헌법과 정치개혁특위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따로따로 특위가 있을 때부터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온 거거든요. 두 달, 세 달을 쭉 논의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헌정특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원내대표 간에 정치적 합의를 한 건데, 네. 이건 정말 대안도 없이 그 헌정특위 위원들이 정말 어깃장을 놓은 거예요. 한 의원이 자기 지역이 왜 줄었냐. 그래서 다른 분은 그 소위를 통과한 거거든요. 원래 이제 소위에서 통과하고
헌정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거기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로 오는 건데 소위가 통과되면 이거는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헌정특위에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예. 근데 소위에서 통과될 때 그 소위위원이 전체 회의에 가서 또 반대를 하고 아하.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 거죠. 네. 요번 28일이 2월 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차수 변경이 안 되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28일 12시로 끝나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다가 12시 다 돼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무책임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거 아예 통과를 안 시키면 국민들한테 올 비난을 우려해서 마지막에 통과시키고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데 무책임하기도 하고 좀 비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어깃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그래서 결국 내용이 수정되지도 않았다면서요? 네, 수정이 안 됐어요. 그럼 그냥 진작 처리해도 될 걸 그냥 시간만 끌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그날 이제 300명 중에 그날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분이 180명이 남아있었는데 180명을 12시까지 기다리게 하고 통과도 못 시키고. 알겠습니다. 뭘 수정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 3월 5일 날 통과는 다 약속이 된 거죠? 네, 그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초의원의 경우 지금 2인 선거구제를 3 내지 5인 선거구제로 개편하면 사실 선거구 획정의 복잡한 문제도 다 해결된다. 근데 이걸 사실은 거대 정당 2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2당이 막은 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현행법으로도 선거구당 기초의원 정수가 2 내지 4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당이 이걸 이제 더 늘리자고 한 건데 그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 현행법 규정 안에서 가급적 2인보다는 3인, 4인으로 늘리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선거구별 기초의원 정수 이거를 광역자치단체장이 주도해서 구성하는 지자체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국회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국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국회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꼭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비례성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당론을 정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비례성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거를 개선해 가는 것.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짧게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더불어민주당 관이가. 뭐든지 다 자신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의 희망은 지금 하고 있는 것 플러스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죠.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았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우원식 원내대표랑 얘기 다 했습니다만 다시 복귀를 좀 해봅시다. 영수회담 문제 또 대북 특사 문제 이런 거 말이죠. 그렇죠. 영수회담 이번에는 그래도 성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죠? 과거보다는?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특히 홍준표 대표가 사진 찍으러 못 나간다, 들러리용 못 나간다 이랬는데 이번 내용과 의지가 확실히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 이번에 외교안보 문제, 대북 특사 문제들은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역제안을 했는데, 이게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는 홍준표 대표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했지만, 제가 홍 대표라고 가정을 해서. 좋아요. 설명해 보자면. 의제면에서는요, 예를 들어 경제 문제나 이런 걸 이야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거 개헌 논의 차단용일 거예요. 안보 국한이 개헌 논의 차단용이다? 왜냐하면은 이 개헌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번 지방선거 때 하자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논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번은 안 되고 다음은 된다는데 이게 좀 궁색한 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차단이 아닐까. 개헌 얘기 빼려고 안보를 국한하자. 그렇죠.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른바 영수가 자주 만나면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 또 자주 못 만나니까 압축해서 하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일리가 없는 이야기만은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와대나 여권에서도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국면이 대북 특사,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막 설왕설래 하는 상황이니까 이건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GM 개헌 다 이야기하면은 너무 의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범위 아니겠습니까? 교섭단체 되는 데만 하자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이제 양쪽에 이제
계산이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이야기하셨지만은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만 들어가면은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보다는 조금 중도적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 스탠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쫙 잡을 수 있다. 예. 근데 나머지 이제 정당들 같은 경우에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좀 진보적이잖아요. 남북 관계에서는 특히 민주평화당도 더 그렇고. 그렇죠. 아까 이제 뭐 100석이면 100분 주고 30석이면 30분 주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가면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죠. 나는 1야당이니까 이야기 많이 하겠다. 이러기도 또 쉽지가 않잖아요. 홍준표 대표 5마디 할 때 이정미 대표는 한마디 하고 뭐 이런 그렇죠. 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자기한테 링을 좀 유리하게 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석 범위를 좁히자. 좀 유리하게 짜겠다.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권에서 의제 부분 양보하기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홍준표 대표가 유불리를 거꾸로 뒤집으면은 그대로 여권의 유불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민주평화당 정의당 오지 마라. 이러기에는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맞아요.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면이거든요. 자, 근데 청와대가 그렇게 해서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홍준표 대표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거 지금 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양쪽 다 부담이 커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자기가 이제 외톨이가 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여당과 청와대에 대해서 공격할 거리가 많은데 아니 설명하겠다고 했을 때는 안 나오더니 뒤에 와서 딴소리냐라는 이제 의견에 직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봅시다. 안보로의 의제 축소는 동의한다. 그러나 5시 모이자에 응할지 안 응할지.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들부터 정리합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이요? 네, 3.1절인 어제 이른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촛불 조형물을 파손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태극기 집회란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상은 이제 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친박 집회잖아요. 그냥 친박 집회 이렇게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이 태극기는 우리 국민 모두의 건데 이게 태극기 집회 이 말은 좀 의도적으로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운동 본부를 비롯한 보수 단체들은 어제 이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개최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10m 길이의 조형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름이 희망촛불인데요. 어제 저녁 6시쯤 일부 보수 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이걸 무너뜨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조형물에 달려있던 노란 추모 리본이 떨어져 나갔고요. 경찰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으면서 더 큰 불로 번지진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고 체증 카메라까지 빼앗겼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폭행을 당했다? 네, 그렇게 이제 경찰에서 밝혔습니다. 좀 누군지 가해자는 확인이 됐나요? 네, 경찰이 현재 체증 자료랑 CCTV 분석을 통해서 이 불법 행위자를 찾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확인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 1월에는 북한의 현송월 삼지영 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그 점검단이 방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역을 통해서 이동을 했었는데 그 서울역 광장 앞에 대한애국당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당시 충돌은 없었지만 점검단이 떠나고 나서 이 집회 참가자들이 소화기를 터뜨려서 일대 혼란이 빚어진 바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대한애국당의 이제 대표가 조원진 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당시 조 의원도 현장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경찰이 현재 주최자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 의원이 직접 경찰에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소화기를 터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리고 희망촛불 그 조형물을 쓰러뜨려서 불을 질렀다. 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네. 다음 뉴스요. 네, 오늘 점심 무렵에 꽃다발을 든 부모랑 어린 자녀 이렇게 모습 이따금 보셨을 텐데요. 오늘 입학식, 개학식 있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학식 장면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초등학교 2곳이 있어서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2곳 어디예요? 네, 먼저 제주시 애월초에 있는 덕록초등학교 분교인데요. 무지개색 건물로도 유명합니다.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오늘 20여 년 만에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했습니다.
분교가 되면 보통 폐교로 가는 건데 반대로 본교로 승격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드문 일인데요. 예, 이게 1940년대에 처음 문을 열었는데 인용 현상 등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분교가 됐는데 이제 99년에는 졸업생이 1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09년에 17명이던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올해는 신입생 19명을 포함해서 모두 108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네. 비결이 뭐예요? 네, 주민들이 마을과 학교를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행정 당국에서도 많이 협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벌여서 공동주택 20가구를 지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신청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주 이주 열풍이 막 한동안 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을 인구가 늘어났고 그리고 특화된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입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고 이런 학교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또 모습이 대비되는 다른 학교는 어디예요? 네, 오늘 서울 은혜초등학교 개학식에는 등교한 학생이 3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은혜초등학교? 네. 폐교 신청했던 학교죠? 네, 맞습니다.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말 폐교를 신청했다가 교육청과 합의하면서 폐교 추진을 중단했죠. 그런데 이후에 정상화 작업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단 학교와 학부모가 수업료 산정 그리고 학교에 어떤 교사가 남느냐 이런 교사 선정 등의 이견을 보였다고 하고요. 현재는 담임교사 배정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해고 통지를 받은 교사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쨌든 3명이라도 지금 등교를 했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교육당국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네, 여기 담당하는 곳이 서부교육지원청인데 여기서는 은혜초 측이 학교 정상화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전학을 원하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빨리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렇죠? 네. 자, 마지막 소식은요. 네, 워싱턴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가 더 외로워졌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기사 제목인데요. 여기서 외로운 남자는 예상하시겠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말합니다. 왜 더 외로워졌다는 겁니까? 네, 그 호프 힉스 백악관 공보국장이 현지 시간 28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힉스 국장은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가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와 각별한 사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방카의 언론 창구 역할을 했던 라펠 대변인도 힉스 국장에 앞서서 사임할 거라는 이 소식을 이제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사 가족들이 모두 백악관을 떠나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혼자 남는 거 아니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어요. 네,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 신년기획 갑질 타파 시간입니다. 직장 갑질 119 이제 아주 유명해졌죠. 여기에 핵심 요원 두 분. 을의 남자 박점규 운영위원, 을의 여자 윤지영 변호사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격주로 보내드리는데 이번 주만 연속으로 지금 진행하는 건데 지난 일주일 동안도 바쁘셨어요? 네. 뭐 좀 기억에 남는 게 또 있으면 일주일 동안. 네, 이번 주에 저희가 그 육아휴직을 하고 회사에 복귀했는데 회사의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게 된 제보자분을 만났는데요. 예. 예. 또 다음 주가 38 세계 여성의 날이지 않습니까?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예. 그래서 좀 눈여겨서 이분을 만났는데 유명한 인터넷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력이 굉장히 좋으셔서 인정받았었는데 이 회사는 3개월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암묵적으로? 예. 대놓고는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1년 동안은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선배들 중에서 아무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못 쓴 거죠. 네. 그리고 3개월 이상 쓰겠다고 하신 분들은 어떤 압력이 들어갔는지 그냥 나가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용기를 내서 6개월을 쓰시고요. 예. 복직을 하셨어요. 근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원래 있었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고요. 예. 근데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뭐 직급을 낮춰서 했다거나 그러니까 불이익을 줘야 이게 위법한 건데 불이익은 안 준 거죠. 아주 교묘하게. 직급은 그대로인데 주고 월급도 똑같이 줬답니다. 일하던 직장 그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생소한 부서로. 안 해봤던 일을 시키면서 이제 괴롭히기 시작해서 이분도 결국은 견디다 못하고 이제 그만두시게 됐는데 그만뒀어요? 네, 그만두시면서 증거 자료를 많이 확보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저희를 만나시면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뭐 6개월 하고 그만뒀지만 또 후배들에게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법에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과 만나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왜 회사 이름은 말 안 해요? 계속 유명 인터넷 회사라고만 하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닌 겁니까? 네, 이제 저희가 법률적으로 왜냐하면 회사도 법률가들을 고용해서 아주 면밀하게 불이익이 안 걸리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회사한테 그 피해자 제보자분이 명예훼손으로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한 후에 뭐 이 방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윤지영 변호사는 또 어떤 상담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몇 분과 만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네. 그중에 한 분은 이제 회사가 조치를 취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미흡한 조치를 취했고 그래서 저희 쪽에 문의를 해 오셔서 회사에 이제 내용 증명 보내는 것 그리고 이후에 회사의 뭐 요구사항 정리하는 것, 합의하는 것 계속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미투 운동이 시대적 화두로 떠올라 있는데 직장갑질 119에도 성폭력, 성추행 제보가 많이 옵니까? 네, 저희가 11월 1일 출범하고 나서요. 네, 제보가 상당히 여러 건이 들어왔는데 신빙성 있는 제보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정리해 봤더니 한 20건 정도가 신빙성 있는 그 제보가 들어왔고요. 네. 내용을 보니까 공사, 공기업 이런 데도 있었고요. 대기업도 있었고 외국계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방송사도 있었고요. 근래 들어서 조금 빈도수가 높아졌어요. 더 늘어나는 추세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는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갑질 중에서 포함된 성추행 이런 갑질이었는데 요즘은 이거 하나를 찝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전담팀을 구성해서 여성 법률가 분들이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그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건가요? 예, 그러려고 합니다. 네. 보통 사람들의 미투 운동, 전 이렇게 불러보고 싶은데, 저는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은 요 사이 이제 미투 운동은 주로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위주로 폭로와 고발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조직 내부에서 직위나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 성폭행, 그것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걸 지금 제보를 받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1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다른 직장 갑질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한 명이고 피해자가 여럿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직장 내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특정되지 않습니까? 1대1이죠. 예. 근데 지금 미투 운동은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제보를 하면 사회적인 어떤 타격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직장 내에서는 바로 뭐 팀장이거나 어떤 경우는 부장이거나 이런 분들이고 그걸 제보를 했다가 본인이 몰리기가 굉장히 쉬운 조건이니까 저희들한테는 제보해놓고 이분들이 더 이상 진척을 안 시키는 경우가 여러 차례 많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신빙성이 좀 있는 제보도 지난 11월부터 한 20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 그걸 들으면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네? 라고 했는데 그건 그만큼 제보조차도 어렵더라.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폭로 그 자체가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대부분은 또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구체적인 사례를 충실히 소개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옳을지 차근차근 좀 풀어봅시다. 네. 예. 일단 피해 여성을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A가 다니던 회사가 스마트 소재 관련 제조업체인데요. 작년에 회식 자리에서 A 씨가 직장 대표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사건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 세 분이 이제 회식을 했는데요. 회사 대표와 그리고 또 다른 임원 그리고 이 제보자인 A 분이 했는데 그러니까 대표와 다른 임원은 다 남성이고 그렇죠. 3명이. 그런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회식을 가기 싫어서
좀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기 싫었는데 예. 한 달 전부터 계속 꼭 회식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1차로는 저녁 겸 술을 마셨다고 하고요. 예. 1차가 끝난 다음에 이제 대표가 2차로 노래방을 가자라고 예.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A씨는 이제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뭐 대표가 가자는데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예.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참고로 이 A씨가 외국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요. 어허. 그랬더니 이제 대표는 여기는 다르다. 한국에는 아직 꼰대 사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지는 외국과 한국은 문화가 좀 다르다는 네. 식으로. 그러니까 예. 외국에서 하던 것처럼 한국에서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따라와라. 이런 식의 암묵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노래방에 갔다고 하고요. 그 상황에서 임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둘만 대표와 A씨만 그 노래방의 룸에 남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A씨가 성희롱을 한 거죠. 대표가요. 어떤 식으로요? 뭐 맨 처음에는 뭐 팔을 붙잡고 그다음에 허리에 손을 얹고 그러니까 당연히 A씨 입장에서는 불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서 왜 이러시냐. 가정도 있고 결혼도 하신 분이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나도 남자다. 라고 하면서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심지어는 막 손이 가슴까지 오려고 했던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A씨한테 연애 안 하냐, 뭐 남자친구 없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대표가 했다고 하고요. 네. 이제 A씨는 너무 불쾌하고 거부를 했지만 계속 대표가 이제 이렇게 막 성희롱을 했기 때문에 예. 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 있다라고 이제 밝힌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같은 회사 동료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 나뿐만 아니라 내 남자친구인 동료도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사내 연애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라고 거부 의사를 하려고 사내 연애 사실을 밝혔다. 그렇죠.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 대표는 늘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내 연애하지 말라. 사내 연애 하지 말라? 예. 근데 이제 이분은 그랬더니 이제 그날 사내 연애를 밝혔더니 남자친구가 네. 혼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 내가 사내 연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예. 근데 뭐 이런 정도 얘기를 넘어서 예. 둘이 뭐 키스했냐, 잤냐. 뭐 이런 이제 성적인 질문들을 막 했다고 하고요. 예. 근데 이 와중에도 이 A씨는 사내 연애한 거 죄송하다. 예. 그렇지만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해서 예. 일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아니 근데 해요. 사내 연애 한 게 왜 죄송합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위법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좋아서 연애를 하는 거고 예. 그거는 뭐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은 뭐 행복 추구권, 뭐 사생활의 자유 문제인 건데 예. 그냥 그런 것조차도 회사에서는 통제를 한 거죠. 그리고 아무튼 그날은 이제 그런 정도로 끝난 거예요? 돌아와서 그러니까 사실 A씨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이고 예.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일단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밝혔고. 네. 예. 그 남자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다음 날 그 팀 관리자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여성이 소속된 팀의 관리자. 예. 예. 그래서 대표가 이제 A씨를 이렇게 희롱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하루 쉬라고 관리자가 이야기를 해서 A씨는 하루 쉬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다음 날 쉬고 난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했는데 A씨 입장에서는 대표가 너무 명백하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무런 그런 뭐 사과 없이 아주 태연하게 대표가 A씨 뒤로 와가지고는 뭐 의자도 만지고 흔들면서 뭐 몸은 좀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뻔뻔하게 대처했다. 예. 그래서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고요. 어떻게 사과도 없이 이렇게 뻔뻔하게 대처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더 큰 문제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해외로 3박 4일 출장을 가는데 공교롭게도 노래방에 같이 갔던 대표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임원 이 3명만 출장을 가게 되는 거죠. 아, 처음 노래방 같이 갔던 그 셋. 그래서요?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을 했던 가해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물론 잠시 자리를 비우긴 했지만 임원 이 3명이 같이 그것도 해외 출장을 간다라는 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가능성이 또 한 번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불안함을 안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아니 그리고 어쨌든 그 남자친구를 통해서라도 그 여성의 팀 관리자한테 공식적으로 알린 거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럼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인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출장을 가라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요. 그래서 A 씨가 나는 못 가겠다. 출장을 못 가겠다. 예. 그 얘기를 했더니 대표가 왜 출장 안 가냐, 일하기 싫어서 안 가냐 막 하다가 나중에는 나 때문이냐. 네. 어떤 의미에서 이제 본인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그래서 A 씨가 맞다, 당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황당한 일이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오히려 대표가 A 씨의 남자친구, 그 사내 연애를 하는 그 A 씨의 남자친구를 불러서 권고사직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여성도 아니고 남자친구를 회사 그만둬라? 그렇게 했다고요? 뭐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왜 하지 말라는 것 하냐, 뭐 이런 취지로 권고사직을 요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 남자친구는 그 회사 내 업무 평판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대표하고도 가깝게 지냈다고 하고요. 예. 근데 이번과 아무 상관없는 이 사유를 대면서 권고사직을 해라, 몇 달치 월급 줄 테니까 예. 이렇게 해서 그 회사를 내보내려고 대표가 했던 거죠. 그래서 그만뒀어요? 네, 결국 그만뒀습니다. 하하. 그리고요 또. 그러면서 사실 A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 A가 나를 꼬셨다, 유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함을 하고요. 예. 그리고 갑자기 A를 또 해고를 한 거죠. 그래서 A 씨 입장에서는 출근하러 갔는데 그 출퇴근 지문 인식을 해야지만 출입구 문이 열리는 그런 곳인가 봐요. 예. 근데 문도 안 열리고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출근도 못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고 나중에 회사에서는 대표가 그 고용보험공단에 개인 사유에 의한 자진 퇴사다. 네. 이런 식으로 허위로 사직서 작성을 해서 신고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 권고사직, 그다음에 그 여성은 해고. 예. 참.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피해자가 사실 제일 원한 건 그 모든 피해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 해요. 예. 근데 이런 사과는 전혀 없는 거죠. 아주 형식적으로 뭐 공문처럼 해서 공개 사과를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합의를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정말 받고 싶었는데 그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번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자는 힘들어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 이후에는 지금 경찰에 그래도 A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성추행 성희롱 사건으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 진행 중. 네, 기소 의견으로 일단 검찰에 송치는 됐대요. 경찰의 1차 수사는 기소 의견.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이게 뭐 그 남녀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한 상황이고요. 고용노동부에도 성희롱 신고를 했네요. 그럼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했겠죠? 예, 그렇죠. 조사를 해야 과태료를 매기게 되니까. 그렇죠. 조사한 결과 잘못이 있으니까 300만 원 과태료. 예, 그리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그 대표는 계속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부당해고 부분이에요. 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A 씨가 사실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A 씨는 지금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응 중에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고용노동부가 조사 결과 과태료 300만 원 내려졌다.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는 얘기는 뭔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래서 합의를 하고자 대표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합의하자고 좀 나오는 게.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높은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대표가 계속 뻔뻔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장갑 찔리고에서는 굉장히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 도움 드리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예, 예. 그래요. 어쨌든 가해자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권고사직시키고 사실 피해자가 더 늘어난 셈이네요. 그렇죠. 피해자는 해고를 당하고 그러나 이 피해자는 이제 적극적으로 각국 기관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 근데 저희는 이 사건을 되게 충격적으로 봤던 게 뭐였냐면 네. 그 가해자가 한번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직장 내 성폭력을 한 건데 그 똑같은 사람들과 3박 4일 동안 해외여행을 가게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말 못 가겠다 얘기했더니 이제 남자친구 해고하고 권고사직하고 여자 그 피해자를 해고한 상황인데 만약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어디 길거리에서 어떤 깡패한테 맞았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한테 내가 맞았다 주먹으로. 그래서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을 며칠 있다가 한 3박 4일 동안 어디 MT를 둘이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그렇죠. 일이 저질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정리하면서 이 보통 사람들의 미투 참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알겠는데 직장 내에서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 당하면 매뉴얼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옳습니까?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당시에 강하게 거부를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거부 의사를 밝혀도 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한테 즉각적으로 알리는 게 좋습니다. 알려야죠.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육하 원칙 있잖아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증거를 사실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발뺌을 하거든요. 아예 직장의 성희롱 사실 자체가 없었다. 발뺌뿐 아니라 뒤집어 씌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혼자 견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도움받고 진단서도 받고 치료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은 가해자한테 잘못이 있지 피해자한테는 잘못 없습니다. 물론이죠. 절대 본인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한테 잘못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스스로 탓하지 않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알려란 얘기는 공론화시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 공론화되면 그 조직 내에서는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 겁니까? 사실 이게 이번에 우리가 지금 사례로 얘기한 건 대표가 가해자인데 저희 안에서는 대표가 가해자가 아닌 사건도 굉장히 많이 제보되거든요. 팀장이나 그렇죠. 부장이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가장 화가 나는 건 이제 피해자가 요구사항이 있고 일단 1차적으로는 사건이 딱 벌어지면 격리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나 관련된 위원회를 열어서 빠른 징계를 해서 그래야 이제 피해자가 안심을 하고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가해자를 옹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에게 이런 사실을 밖으로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제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일단은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빠르게 맞습니다. 징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이 바뀌어야 돼요. 조직 문화가. 한 가지만 강조하면 이 방송을 듣는 그 회사에 계신 관리자와 대표자분들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또는 뭐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를 하면서 피해자를 오히려 격리를 시키고 가해자는 남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계속 근무하게 하고 피해자만 못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격리 조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보통은 그 피해가 한 명한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조직에 보면은 피해자가 여럿이 있을 거고 조직 문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자분들 앞으로는 이거 잘못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우선 철저히 격리, 그다음 철저한 진상조사부터 해야죠. 물론 뭐 양쪽의 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또 진상조사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는 이런 식으로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자, 갑질타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해운대 LCT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인데요. 소리를 들어보시죠. 부산 해운대 LCT 공사장 57층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과 공사장 구조물이 한꺼번에 추락했습니다. LCT는 2년 전에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비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LCT 게이트로 비화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드라시스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난데없이 2007년 6월 29일 날 부산 시민들이라면 알만한 쇼핑몰인 스펀지라는 쇼핑몰을 전격 인수합니다. 문제는 그 스펀지의 사주가 누구냐? 부산 시민이면 다 아는 서하수라는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LCT 비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공모를 시작해서 이영복에게
자, 우선 오늘 사고 내용부터 좀 요약해 주세요. 오늘 오후 2시께 부산 해운대 LCT 공사장 55층에서 구조물이 추락했는데요. 이 구조물은 가설 작업대와 안전시설물을 합친 구조인 SWC, 이게 안전작업 케이지라는 거에 이제 준말인데 SWC라고 불리는 구조물입니다. 노동자 3명이 이 안에서 건물 외벽 유리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모두 이제 숨진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이 떨어지는 구조물에 맞아서 지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관리를 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또 1명은 부상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안전수칙들 제대로 지켰나요? 일단 구조물 안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이라고는 하는데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SWC 자체가 추락했다는 게 문제인 것인데 예. 이 때문에 안전장비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 책임자 등을 불러서 이 SWC를 제대로 고정했는지 안전작업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조금 아까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도 쭉 들었습니다만 LCT 정관계 인사들 금품 로비 때문에 아주 화제가 된 그거 공사 현장이죠? 그렇습니다. 언론이 이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또 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해서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 이 사건을 함께 다루는 분위기인데요. 검찰이 2016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LCT 공사 자체가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시공사인 포스코가 책임 준공 보증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돼 왔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포스코 건설의 책임 준공 보증은 시행사에 대한 특혜다 뭐 이런 의혹까지 나와서 문제였는데 이 검찰의 이영복 회장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그 사고와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의혹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요. 정두원 전 의원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대선 당시 이른바 경천 동지알 사건의 내용을 좀 더 공개해서 화제입니다. 김윤옥 여사가 당시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비까지 동원하고 이후에 특정인들에게 정권 차원의 특혜까지 약속을 해줬어야 됐다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두원 전 의원을 실제로 찾아왔다는데 처음에는 신재미 문체부 1차관을 연결해줬지만 해결이 안 돼서 나중에는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을 연결해줬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김윤옥 여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실수를 했다는 것인지는 추측만 무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라는 건 또 누구예요? 오늘 월간조선 인터넷판 보도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경북 포항 출신의 김두준 씨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김두진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일종의 보디가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청와대에서는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12년 4월 달에 청와대 민간인 사찰 사건 발생했을 때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등의 어떤 뒤처리를 지시했다. 뭐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 그런 보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행정관이 연결돼서 어떻게 됐는지는 또 하나도 밝혀진 게 없고 앞으로 밝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밝혀집니다. 그렇죠. 다음 뉴스는요. 일본 산케이 신문이 주한일본 대사관이 지난달 한국 외교부에 강릉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사실상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하하.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장인 올림픽파크에서 가까운 곳에 이 소녀상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국 선수단과 관광객이 볼 수 있다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강릉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5년 8월 달에 설치됐기 때문에 12월 달에 체결된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는 앞서는 그런 시점에 설치된 건데도 예. 주한일본 대사관은 이 소녀상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에 반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한일본 대사관의 요구다. 그렇습니다. 무시합시다. 다음 뉴스는요.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중국 더블스타와 총 6,463억 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는데요. 이 사실상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오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블스타와의 협상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를 실사를 해보니까 계속기업 가치는 4,600억 원에 불과한데 지금 청산 가치가 1조 원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신규 자금을 지원을 해도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라는 거고요. 결국 외부 자본을 유치해야 되는데 더블스타가 제출한 비전과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다는 것이고 이 다른 회사들 국내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노조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안이 없었다라는 게 산업은행의 주장입니다. 네, 더블스타는 노조 문제 거론 않고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협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노조는 해외 매각 반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조의 반응은요? 내일과 내일 모레 일단 부분 파업을 벌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총파업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오늘 노조 간부 2명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한 송신탑에 올라가서 고공농성회까지 돌입을 했는데요. 채권단이 해외 매각 철회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송신탑에서 안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매각의 결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 불안감 때문에 지역사회 여론도 좀 흔들리는 분위기인데요. 윤장현 광주시장이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산업은행의 해외 매각 방침은 지역 정서와 배치되고 노조의 동의를 좀 우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참 큰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미국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된 대로 철강, 알루미늄 규제에 사실상 돌입을 했는데요.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다음 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는 겁니다. 이 조치의 실질적 타깃은 중국은 즉각 반발했고요. 유럽연합은 물론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들도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다 일본도 일본산 철강과 알루미늄은 미국 국가안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서 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의 명분을 둘러싸고 전 세계가 좀 무역전쟁에 돌입하는 그런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건데 이건 또 특이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네요. 트럼프발 혼란 본격화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GM 군산공장 폐쇄 건 네네. 이걸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신다고요? 네네. 예. 네. 현재 미국 GM은 한국철수는 부인하면서도 정부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 GM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예고에 맞서서 노조가 참여하는 경영실사와 노정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조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청사 앞에서 한국 GM 30만 일자리 지키기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 GM 지부 임한택 지부장은 설 연휴 전날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노란 봉투 사직원을 보냈다고 호소했고요. 경영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무엇을 잘했기에 어느 하나 물러나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한국 GM 경영진의 면죄부와 짜맞추기 지원을 주지 말고 노조, 회사,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3주체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어요. 노조는 회사 측에 지난 15년간 7조 2천억 원이 지출된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과 본사 파견 임원의 복지 실태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들. 네네. 이분들이 이제 임금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렇죠. 지금 의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구했는데 이제 이거를 거부했고요. 그리고 이미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은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은 왜 비정규직이 정규직 일자리에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호소하면서 모든 노동자들이 총고용 보장 투쟁에 나설 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GM이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에게 정말 아주 심각한 주요한 사안이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이게 현실이 됐을 때 빚어질 사태는 그 생존권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모두들 같은 마음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최근에 GM 사태의 책임 소재를 정부나 노동자에게 돌리는 기사, 특히 노동자에게 돌리는 기사를 많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M 이 주제를 신문 위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도 이 노동조합과 인터뷰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 노동조합은 정부를 향해서도 무조건 정부 돈을 GM한테 투자하라는 거 아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의 잘못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보고하자는 거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좀 합리적 태도를 보이던데 일부 언론, 특히 신문들이 이게 GM 본사의 책임보다는 노동자 쪽 책임을 강조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신문 보도를 좀 분석해 보셨어요? 일단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6개 신문의 GM 사태 보도량을 살펴봤는데 경향신문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동아일보, 한국일보가 25건을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한겨레가 24건, 그리고 조선일보는 18건으로 가장 적게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보도량만 봐서는 별다른 가치 판단이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문들이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보도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신문 제목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제목으로? 예,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 사실관계를 전달하는지, 노동자 비판을 하는데 방점을 찍었는지, GM 사측을 비판하는데 방점을 찍었는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건데요. 총 8가지로 구분해서 앞에 세 가지, 그리고 산업은행을 비판하거나 현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거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또는 군산 지역의 고통을 전달하는 그런 제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류가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8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그러니까 노동자 비판, GM 사측 비판, 산업은행이나 현 정부 비판, 또 미국 비판, 뭐 요 몇 가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목 위주로 분류를 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요즘 보도 안에 다양한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마구 담겨 있는데 실제로 독자들이 볼 때는 제목 위주로 신문을 읽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제목만 보고 직관적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신문의 제목 뽑기가 정말 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제목으로 한번 담아봤고요. 조선일보는 해당 기간 18건 중에서요. 정부 비판 논조의 제목이 5건 그리고 노동자 비판 논조의 제목이 5건 있었습니다. 반면에 GM 사측을 비판하는 논조의 제목은 2건뿐이었고요. 지난 정부를 통틀어서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산업은행이나 이를 자국 정치에 이용하면서 보호무역을 강화한 미국 트럼프에 대한 비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심지어 군산지역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목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하. 중앙일보도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린 보도가 많았는데 같은 기간에 중앙일보는 총 24건 중에서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제목이 4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중앙일보는 GM 사측에 대한 비판 제목도 4건이 있었고요. 여긴 숫자는 같네요. 네. 그리고 동아일보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제목이 2건, 사측을 비판한 제목이 8건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는 그래도 사측 비판이 많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일보가 제일 조금 편파적으로 정부와 이제 노조를 비판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제목만으로 봤을 때 예.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에서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보도 제목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예 없었다. 네네. 네. 그럼 이제 동아일보보다는 주로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문제 같은데 숫자로만 봐서는 네네. GM 사태의 주된 책임을 노동자로 보는 거예요? 네. 어떤 근거입니까? 일단은 조중동 모두가 이 부분은 비슷한데요. 귀족 노조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임금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좋지 않다. 이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태도가 가장 심한 언론사는 조선일보인데요. 조선일보는 2월 14일에 한국 GM 쇼크 군산공장 5월 폐쇄라는 보도에서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요인으로 고임금과 낮은 노동 생산성이라는 고질병이 원인이다. 한국 사업체의 생산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가장 화제가 된 그 글은 이건데요. 2013년 7,300만 원이던 한국 GM 1인당 그 평균 연봉이 작년 8,700만 원으로 20% 정도 올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한국 차업체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는데 일은 참 적게 한다. 그러니까 저효율이다. 이런 논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2월 14일의 사설 GM 군산공장 폐쇄 제조업 탈출 신호탄일 수 있다라는 제목의 그 사설에서는요. 한국 자동차 산업은 인건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생산성은 세계 하위 수준이다라고 생산 구조를 비판했고요. 네. 세계 최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생겨난 것은 한국 특유의 철밥통 노조 때문이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5일에도 사설을 썼는데요. 먹튀 전략, 악성 노조 그대로면 국민 세금 지원 안 돼처럼 제목에서 아예 악성 노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예. 2월 21일에도 사설을 썼는데 한국 GM 노조 기득권 안 버리면 국민 세금 한 푼도 쓸 수 없다라고 또 주장하는 그 보도를 했어요. 이런 사설들이 특히 좀 그렇군요. 네네. 예. 이 사설에서는 GM 철수에 대해서는 사축을 두둔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거액 적자로 망해가는 회사에서 세계 최고 임금을 받고 1,000만 원 성과급까지 챙겨온 노조가 철밥통을 버려야 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그 노동자들의 공용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는 주장을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정치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염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팩트 체크부터 하죠. 예. 실제로 그렇게 임금을 많이 받고 그리고 생산성이 낮은 그게 맞아요? 저희가 다른 보도들도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예. 이런 주장은 전형적인 귀족 노조 프레임이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보수 언론이 이런저런 수치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입증할 수가 없고요. 네. 일단은 민원연이 전국 금속 노동조합 장석원 대협력부장에게 의뢰한 결과 노조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실제 현장 노동자의 기본급은 얼마 되지 않고 높은 성과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주말과 야간
야간의 잔업 특근 비용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산업별 임금이 동등한 독일과 달리 연공서열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언론이 인용하고 있는 평균 임금은 허수가 있다는 다른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한국일보가 2월 28일 보도한 1인당 평균 8,700만 원 물음표입니다. 한국 GM 고액 연봉 진실은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이 보도에서는 기업 정보 분석 업체인 한국 CXO 연구소에서 나온 한국 GM 인건비 분석 자료를 이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네. 이 자료에서 수치만 확인하면 그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한국 GM 1인당 인건비는 2016년 기준 9,780만 원에 달았다고 합니다. 더 올라가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금액은 이 기간에 현대자동차 1인당 인건비인 그 퇴직급여까지 포함하면서 9,300만 원도 뛰어넘는 정말 대단한 금액이에요. 그러네요. 문제는 기본급 인상률은 3% 중반대인 그 백인 사업장의 임금 인상률 3.28%와 큰 차이가 없고 특근과 잔업수당 역시 생산이 떨어지고 있어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에요. 특히 군산공장은 최근 뭐 가동률이 20%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군산공장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이렇게 못 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연구소 측에서도 인건비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사측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공시하기도 한다라고 밝히고 감사 보고서만으로는 근본적인 오류를 찾아낼 수 없으며 한국 GM의 경우 정부 실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인건비 한번 계산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요. GM 노조는 미국 GM에서 파견한 외국인 임직원 100여 명에 대해서 체재비, 수당 등을 포함해서 비용이 1인당 20억 원 안팎이다라면서 이들이 인건비를 급상승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이라는 거는 그 임원들까지 다 합한 전체 인건비의 종업원 숫자 나눈 거니까. 네. 평균이 확 올라가 버린 거죠. 이런 비용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GM 본사에 매년 6천억 원 이상 보내는 연구개발 투자비의 상당 부분도 그 인건비가 이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용을 한국 GM이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노동자들이 한 달에 받는 임금은 매우 낮다고 하는데요. 노컷뉴스의 2월 21일 보도인데 GM 귀족노조가 문제, 비정상 경영부터 바꾸라라는 보도에서는요. GM 지부 김경호 지도고문이 한 말이 평균 근속 연수가 23년이고 정기 상여금과 재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는데도 월 26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이다. 260이요? 네. 이렇게 하네요. 보도에서. 그리고 야간 휴일 연장 근무 수당까지 고려해도 300만 원 선을 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 300이면 연봉 3,600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크죠? 8,000, 9,000 얘기가 나오고. 참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지난 단협에서도 노조는 물량 확대와 신차 생산 배정을 요구한 반면 사측이 먼저 임금 인상안을 제시해서 이게 임금이 인상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노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노조가 주장하는 실제 임금과 지금 조선일보나 이런 쪽에서 이 통계로 자꾸 들이대고 있는 그 차이가 워낙 커요. 뿐만 아니라 요즘 특히 군산 공장과 관련해서도 도대체 그게 몇만 명 일자리냐에 대해서도 또 숫자들이 막 다르더라고요. 정확하게 저도 열심히 찾았는데 이럴수록 정말 그 정교한 실사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실사에 노조도 참여시켜달라 이런 정도인데 근데 아무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곳들은 프레임을 딱 그냥 무조건 고임금, 그냥 기정사실하고 넘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산성, 요것도 이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산성이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이 군산공장이 130위에 그친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MBC의 2월 26일 한국 GM 군산공장 생산성 낮아서 폐쇄라는 보도에서는요. 거기도 물음표네요. 다름
다른 분석을 내놨는데 각 공장의 생산성을 비교하는 하버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GM 공장이 130위인 것은 맞다고 합니다. 네. 1위는 르노의 스페인 바야톨리드 공장이고요. 한국 GM의 부평 공장이 33위, 창원 공장은 41위였다고 합니다. 예. 군산 공장보다 더 아래 순위에 있는 폭스바겐, 포드, 벤츠, 르노, BMW의 생산 공장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130위도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게다가 BMW, 폭스바겐, 벤츠 다 아주 명차들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GM 안에서도 아르헨티나, 이집트, 타이, 미국 디트로이트 공장이 군산 공장보다 더 낮은 HPU, 그러니까 그 차 한 대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발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MBC는 이 보도를 통해서 생산성 지표는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생산했는지를 비교하는 것인데 지금 군산 공장처럼 생산을 하고 싶어도 생산할 물량이 없으면 그 HPU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네요. 네. 예. 특히나 또 그 같은 GM인데 부평 공장은 33위, 창원 공장은 41위 이런 걸 보면 차종이 달라서 차종도 다를 뿐 아니라 네. 군산 공장이 특히 요즘 네. 물량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것이 거죠, 지금. 반영된 게 130이다. 네, 또 130이도 완전히 낮은 건 아니다. 예. 근데 동아일보는 그냥 132 한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낮다.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은 경영 실패의 당사자인 GM 사측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또 산업은행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예, 그래서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은 채 너무 노조에 대한 혐오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주로 신문 보도 위주로 네. 한국 GM 사태를 노동자 책임으로 돌리는 문제 네. 지적해봤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이? 임용석 실장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마치 무슨 주사판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주사파식으로 본 건 아닐 텐데 왜 안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사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예. 우리가 이 특사를 파견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사람이 누구일지를 폭넓게 고민하면서 정할 텐데 예. 누군 된다, 누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황을 아주 협소하고 편의적으로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야 영수회담을 청와대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과도 다 협의가 되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당에서는 대표가 참석하는 게 당연하니까. 예. 근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제 역제안을 하기를 안보만으로 의제를 국한해달라. 또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라.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만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허. 당 대표들이 또 만나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예. 하는 것이고 예. 또 원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또 만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거는 안보에 대해서 한정해서가 아니라 지금 연초를 거치면서 특히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서부터 대화 분위기 조성까지 크게 변했잖아요. 예.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구했던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정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재 남북을 둘러싼 정세, 북한의 비핵화로 가기 위한 필요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잘 만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야당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예. 이렇게 굵직한 의제를 가지고 당 대표들이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예. 제가 교섭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들이 만나라는 건데 예. 저는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런 의제는 당 대표들이 나서서
이 당 대표는 당원 전체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예. 서로 협력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원내 그런 데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취임 1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 또 앞으로의 과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또 야당의 충고도 듣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총체적인 우리의 과제와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 건데 그걸 뭐 그렇게 뭐 당대표나 안 맞고 원내대표가 하라는 등 의제를 제안해서 하자는 등 그렇게 하는 거는 네. 저희로서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 의제 자체가 원내 문제가 아니니까 꼭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당만 초대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 의석이 100석 넘는 당하고 한 대여섯 석 당하고 어떻게 또 똑같을 수 있느냐는 논리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100석 넘는 당하고 예. 또 그러면 30석 되는 당하고 예. 또 14석 되는 당하고 예, 예. 어떻게 구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죠? 그러면 100석 되는 당은 100분 만나고 또 30석 되는 분은 30분 만나고 그렇게 하나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국정을 운영해 가는데 이 정당들이 또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도 있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면서 예. 종합적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일이죠. 예, 혹시 그러니까 지금 원내교섭단체로 치면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딱 세 당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2대1 구도, 보수 대 진보 이런 식의 그런 걸 홍준표 대표가 생각한 걸까요? 뭐 그럴지도 모르죠. 뭐. 아무튼 청와대가 홍준표 대표 생각을 제가 그 머릿속에 안 들어갔으니까 잘 알 수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랑 이제 어떻게 또 협의가 돼서 5분이 다 만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좀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2월 개헌 논의 차단료가. 예. 왜냐하면은 이 개헌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번 지방선거 때 하자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논리가 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번은 안 되고 다음은 된다는데 이게 좀 궁색한 면이 분명히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네. 부분에 대한 이제 차단이 아닐까. 개헌 얘기 빼려고 안보로 국한하자.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른바 영수가 자주 만나면야. 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 또 자주 못 만나니까 압축해서 하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영 뭐 일리가 없는 이야기만은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와대나 여권에서도 뭐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국면이 뭐 대북특사, 남북대화, 북미대화 막 설왕설래 하는 상황이니까 이건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뭐 GM, 개헌 뭐 다 이야기하면은 너무 의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범위 아니겠습니까? 그 교섭단체 되는 데만 하자와 그렇지 않다. 이거. 네. 예. 이것은 이제 양쪽에 이제 계산이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이야기하셨지만은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만 들어가면은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보다는 조금 중도적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 스탠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쫙 잡을 수 있다. 예. 근데 나머지 이제 정당들 같은 경우에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좀 진보적이잖아요. 남북 관계에서는 특히 민주평화당도 더 그렇고. 그렇죠. 아까 이제 뭐 100석이면 100분 주고 30석이면 30분 주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가면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죠. 나는 1야당이니까 이야기 많이 하겠다. 이러기도 또 쉽지가 않잖아요. 홍준표 대표 5마디 할 때 이정미 대표는 한마디 하고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자기한테 링을 좀 유리하게 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석 범위를 판을 좁히자. 좀 유리하게 짜겠다. 예.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권에서 의제 부분 양보하기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양보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홍준표 대표가 유불리를 거꾸로 뒤집으면은 그대로 여권의 유불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민주평화당 정의당 오지 마라. 예. 이러기에는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맞아요.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면이거든요. 자, 근데 청와대가 그렇게 해서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홍준표 대표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거 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양쪽 다 부담이 커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자기가 이제 외톨이가 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여당과 청와대에 대해서 공격할 거리가 많은데 아니 설명하겠다고 했을 때는 안 나오더니 뒤에 와서 딴소리냐라는 이제 의견에 직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봅시다.
안보로의 의제 축소는 동의한다. 그러나 5시 모이자에 응할지 안 응할지.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들부터 정리합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이요? 네, 3일절인 어제 이른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촛불 조형물을 파손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 네.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태극기 집회란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상은 이제 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친박 집회잖아요. 그냥 네. 친박 집회 이렇게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이 태극기는 우리 국민 모두의 건데 이게 태극기 집회 이 말은 좀 의도적으로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운동 본부를 비롯한 보수 단체들은 어제 이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개최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10m 길이의 조형물이 놓여 있습니다. 예. 이름이 희망촛불인데요. 어제 저녁 6시쯤 일부 보수 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이걸 무너뜨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형물에 달려있던 노란 추모 리본이 떨어져 나갔고요. 경찰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으면서 더 큰 불로 번지진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고 체증 카메라까지 빼앗겼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폭행을 당했다? 네, 그렇게 이제 경찰에서 밝혔습니다. 좀 누군지 가해자는 확인이 됐나요? 네, 경찰이 현재 체증 자료랑 CCTV 분석을 통해서 이 불법 행위자를 찾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확인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 1월에는 북한의 현송월 삼지영 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그 점검단이 방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역을 통해서 이동을 했었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는 방침을 내놨고요. 한편 청와대는 평창 동계올림픽 외교 성과 설명 차원에서 여야 영수회담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전국으로 들어서는 시점이죠. 자, 이모저모 현안에 대한 집권 여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로부터 들어보도록 합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신년기획으로 꾸며드리는 갑질 타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갑질을 뛰어넘는다고 해야 되겠죠. 일반 직장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성폭력의 문제, 그 생생한 사례들 전해드리고 그 대처 방안까지 설명드리겠고요. 한 주간 언론 보도 흐름 살펴보는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대북 특사, 여야 영수회담, 그리고 지방선거, 게다가 개헌까지 참 산적하고 굵직한 현안들이 많네요. 집권 여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오래간만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렇죠. 구정 지나고 처음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자, 지난번 이제 김정은의 그 초청을 받았으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 등등 논의를 위한 대북 특사 물론 거론돼야 되는데 뭐 조금 시간을 두고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전격적으로 이 방침을 대통령이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그 대북 특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여정 부위원장 답방 형식이고 북한의 대화 의지 그리고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측의 대화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아니 우리가 대북 특사 보내면 보내는 건지 그걸 꼭 뭐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무슨 결제받듯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결제라기보다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한미 동맹이고 또 북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북미 대화가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미국 대통령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네. 하긴 뭐 한미 공조에 뭐 금가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들의 공세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이 대북 특사를 거론한 게 오히려 신의 한 수다?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저는 당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미 공조를 잘 유지해 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 북핵 문제는 단순히 남북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도 연결돼 있고 세계 평화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대북 특사는 누가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더불어민주당 보시기에. 글쎄 이제 이게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전에 보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김대중 정부 때는 박지원 당시문화체육부 장관이 갔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던 거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특사의 성격에 따라서 정치인이나 정보기관의 수장이나 아니면 정부 측 인사나 당내 인사 누구든지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북 특사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을 정리해가는 과정에 사람을 정해야 되겠죠. 그 대북 특사의 성격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예.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하.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대북 특사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는 안 합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은 대변인이 임종석 실장, 조명균 장관, 서훈 국정원장 세 사람은 안 된다. 이 세 사람 보내면 북한 위장 평화 공세에 홀딱 녹아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본인들이 한번 좀 살펴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허. 국회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됐는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2월 국회 한번 총 결산해 주신다면요. 네. 작년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기초를 완성하는 것이었죠. 2월 국회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국회거든요. 예. 그 과정에 이제 저희로서는 국회를 열어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예.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 때 국회를 파행이 됐고 또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문제로 아주 국회가 아주 어려워졌었죠. 네.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이 국회를 잘 운영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번에 65건의 아주 소중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동안 쭉 노력해왔던 이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된 5.18 특별법.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 삶을 튼튼하게 책임질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네.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경제 질서를 위해서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법,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예.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특별법. 이런 아주 정말 알토란 같은 법들이 잘 처리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근로기준법 제일 중요한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걸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네. 이거는 정말 저녁과 휴식이 있는 노동존중사회로 가는데 아주 중대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데 2월 국회는 그래서 저희로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다고 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관리 일원화법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그 두 가지를 꼭 집어 아쉽다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물관리 일원화법은 사실은 이제 정부가 정부 조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꼭 하고자 하는 일을 정부의 조직 형태를 바꿔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 남아있는 과제가 물관리 일원화인데요. 예. 국토부하고 환경부로 쪼개져 있는 수질과 수량을 분리시켜서 한 건데 그걸 합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작년 연말에 원내대표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하자 그런 건데 자유한국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막 반대를 심하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약속을 어겼어요. 예. 그런 과정에 이제 김동철 지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그때 국민의당 원내대표 때 보증을 했었는데 그 보증도 어디 날아가 버렸고 그래서 그건 참으로 안타깝고 정부 조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꼭 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사학법은 잠깐만요. 사학법 가기 전에 물관리 일원화법 합의까지 했는데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이 강하게 반대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에 있어서 국토부의 국토관리에 있어서 물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건데 그 논리는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공기를 환경부가 다루고 있는데
국토부에 공기가 없다고 국토관리에 있어서 공기는 없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네.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할 거냐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환경부에서 수량과 수질을 같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거 둘로 나눠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뭐 다른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이런 걸 이게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부서의 크기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뭐 또 일부 사람들이 뒤에서 반대했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은 뭐 아시다시피 비리사학의 먹튀 방지를 위해서 여야 합의로 교문위를 통과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법사위에서 잡힌 거죠. 그래서 이 당 차원에서 여야가 당 차원에서 처리를 또 이번에도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자유한국당이 하자고 하는 현안 질의를 받아주면서. 그런데 그렇게 갔다가 일방적으로 법사위가 처리를 거부하는 거는 저는 법사위의 슈퍼 갑질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근데 정작 지금 선거구도 없어요. 네네. 이 사태는 사실 여당 원내대표로서도 좀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저도 결과적으로 처리가 안 돼서 국민들께 죄송한 일이고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네, 3월 근데 이게 이제 헌정특위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다룬 게 아니고 헌법 개정 그러니까 헌법과 정치개혁특위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따로따로 특위가 있을 때부터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온 거거든요. 두 달, 세 달을 쭉 논의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헌정특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원내대표 간에 정치적 합의를 한 건데 이건 정말 대안도 없이 그 헌정특위 위원들이 정말 어깃장을 놓은 거예요. 한 의원이 자기 지역이 왜 줄었냐. 그래서 다른 분은 그 소위를 통과한 거거든요. 원래 이제 소위에서 통과하고 헌정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거기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로 오는 건데 소위가 통과되면 이거는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헌정특위에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근데 소위에서 통과될 때 그 소위위원이 전체 회의에 가서 또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요번 28일이 2월 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차수 변경이 안 되는 날이거든요. 28일 12시로 끝나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다가 12시 다 돼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무책임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거 아예 통과를 안 시키면 국민들한테 올 비난을 우려해서 마지막에 통과시키고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데 무책임하기도 하고 좀 비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어깃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그래서 결국 내용이 수정되지도 않았다면서요? 네, 수정이 안 됐어요. 그럼 그냥 진작 처리해도 될 걸 그냥 시간만 끌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그날 이제 300명 중에 그날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분이 180명이 남아있었는데 180명을 12시까지 기다리게 하고 통과도 못 시키고. 알겠습니다. 뭘 수정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 3월 5일 날 통과는 다 약속이 된 거죠? 네, 그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초의원의 경우 지금 2인 선거구제를 3 내지 5인 선거구제로 개편하면 사실 선거구 획정의 복잡한 문제도 다 해결된다. 근데 이걸 사실은 거대 정당 2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2당이 막은 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현행법으로도 선거구당 기초의원 정수가 2 내지 4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당이 이걸 이제 더 늘리자고 한 건데, 그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 현행법 규정 안에서 가급적 2인보다는 3인, 4인으로 늘리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선거구별 기초의원 정수, 이거를 광역자치단체장이 주도해서 구성하는 지자체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국회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국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국회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꼭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비례성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당론을 정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비례성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거를 개선해 가는 것.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짧게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더불어민주당 과니까.
뭐든지 다 자신하기는 어렵고요. 예. 지금 저희들의 희망은 지금 하고 있는 것 플러스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죠.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았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우원식 원내대표랑 얘기 다 했습니다만 네. 다시 복귀를 좀 해봅시다. 영수회담 문제 또 대북 특사 문제 이런 거 말이죠. 그렇죠. 영수회담 이번에는 그래도 성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죠? 과거보다는?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특히 홍준표 대표가 사진 찍으러 못 나간다, 들러리용 못 나간다 이랬는데 이번 내용과 의지가 확실히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내용, 이번 외교안보 문제, 대북 특사 문제들은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예. 그런데 이제 역제안을 했는데, 이게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는 홍준표 대표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했지만, 제가 홍 대표라고 가정을 해서. 좋아요. 네, 설명해 보자면. 네. 의제 면에서는요, 예를 들어 경제 문제나 이런 걸 이야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거 개헌 논의 차단용일 거예요. 안보 국한이